한번 보자고요. 자, 맨 처음에 스트럽의 면적, 즉 스트럽 설계를 먼저 했어요. 어디서 시작했어? 전단유 Q에서 시작했잖아. 그래서 타원은 EA0 T분의 T 하고 네 면에서 우리는 이쪽 면 V2면을 따라서 이렇게 설계를 했었지. V2는 단위 길이당의 전단력 Q 곱하기 Y0 해갖고 V2는 요 식에서부터 모든 유도의 식이 시작이 된 거잖아. 그치? 영어의 논문에 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 뿐이에요. 저희 우리나라 코드에 그냥 저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비틀림 설계 어렵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그치? 그렇게 해서 2면 여기 V2면이 있고 4면이 있고 1면이 있고 3면이 있었잖아. 똑같은 방식으로 유도를 하면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봤었고요. 이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비틀림이 이렇게 작용을 하면 이렇게 전단유가 생기게 되고 그때 이 안에 있는 폐압스터럽의 센터 라인의 면적을 A0라고 하고 바깥에 있는 면적의 0.85배 했었던 거 기억나지? 그지? 이렇게 박덕건 모델에서 이제 이터 트러스 모델을 갔을 때 요 한 면을 V2로 하고 그거를 세타로 해가지고 네 면에 대해서 우리는 요 면을 중심으로 쭉 유도를 했었고 비틀림 철근에 의한 경사균열이 세타만큼 발생했고 요때의 비틀림 폐압스트럽의 간격을 S라고 했을 때 이 철근 하나에 ATFI가 생기게 되고 우리가 가볍게 종방향 철근의 면적을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 작용하고 있는 비틀림에 의한 전단력 V2를 D2와 N2로 이렇게 분할을 해서 요 다 센터에 작용하는 거겠죠. 왜? 전단유가 일정하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센터에 작용해야지. 그지? 그래서 이 면에 대해서 아래 위에 두 개의 N2에 저항할 수 있는 종방향 철근이 여기 존재하게 되고 요거는 뭐 우리가 없어졌지만 나중에 언제 얘기했었어요? 횡방향 요 콘크리트 크러싱 얘기할 때 요 FCD 구하는 방법 요 Y0 코사인 세타 이건 지난 화요일 날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트럽이라든지 종방향 철근 콘크리트 스트럿 관계를 통해서 평행 방정식을 우리가 논문에 있었던 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논문에 있는 거 그냥 번역한 거예요. 그 V2를 D2와 N2로 우리가 분해할 수 있었잖아. 그지? D2와 N2는 면의 중간 높이에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해야지. 당연히 그 중간 높이에 작용하죠. 왜냐하면 전단유가 일정한 전단유가 흐르고 있으니까 그 resultant force는 센터에 작용할 거 아니야. 그지? 면의 위와 아랫부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가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N은 2배의 N1과 N2 이렇게 해서 N은 EA0 요 식에서부터 이 N은 결국은 AL, FYL이 N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AL을 이렇게 구했었습니다. 본 듯하고 새롭게 본 것 같고 그렇죠. 이건 여러분 논문에 두 번째 종방향 철근을 면적을 구하는데 바로 사용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이 논문에 있었던 게 진짜 우리나라의 설계 코드에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 있네. 이제 좀 실감이 나나요? 종방향 철근의 면적 A0는 0.85AH 이게 뭐였는지 이런 거 다 기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고 내가 AL과 A2를 같이 쓰는 식은 요거를 설계할 때 A2를 좀 조정을 하면 AL을 조정할 수 있고 그치? 그런 의미에서 요 식이 필요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합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최대 전단 비틀림이 같이 작용하는 거 이게 항상 문제였고 과거에 있었던 오래된 버전의 비틀림도 바로 이것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코드 메이커들이 이거 좀 너무 논리적이지도 않다. 그냥 포인트 몇 개 찍어갖고 이 X축과 Y축의 관계식이 무슨 반원, 4분의 1 원 관계식을 갖는다. 이런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콘크리트는 비틀림에 저항하지 못하고 전단과 비틀림은 서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 어떻게 했었어요? TC는 항상 제로였고 VC는 TC의 출현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했었잖아. 그 다음에 이제 균열폭 제한 조건은 왜 들어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입체 트러스의 비틀림에 대한 저항하는 메커니즘의 이 페일리어에 도달하는 경우가 폐압스터럽이 항복하거나 종방향 철근이 항복하거나 이 콘크리트 스트럿이 크러싱하거나의 관계인데 이렇게 얼티밋한 상태까지 우리는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사용하는 범주 내에서
그 이상 더 이상 못 쓰겠다 얘기하는 거는 균열의 폭이 너무 커졌을 때니까 그 균열 폭에 대한 부등식. 그래서 비틀림에 의한 전단 응력 더하기 전단력에 의한 전단 응력이 균열을 발생시키는 균열 폭을 크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실험에 의해서 나온 결과식과 그 부등식을 비교해 놨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속이 비어 있는 단면은 맞더해도 되지만 속이 차 있는 단면은 비틀림은 속 빈 단면으로 가정하고 전단력은 속이 꽉 차 있는 단면으로 가정하니까 맞다하면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이게 되니까 우리가 sum of root square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했었잖아. 그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의 루트 씌운 값을 사용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속 빈 단면에 대해서 속 찬 단면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값들은 우리나라 단위로 환산을 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상수값이 이제 눈에 쏙 들어오는 값으로 좀 바뀌었지. 여기 있는 게 뭐 전단력에 의한 전단 응력, 요거는 뭐 비틀림에 의한 전단 응력. 이 식이 어디서 나왔어? 비틀림에 의한 전단 응력 타원은 EA0 T분의 T였잖아. 그지? E 곱하기 A0는 0.85 A0H니까 2 곱하기 0.8 하면 1.7이 거기에서 나왔고 A0H가 나와서 그리고 전체 요 페리메타하고 단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T를 거기다 집어넣게 되면 요 관계식을 즉 균열 제어를 위한 최대 전단력과 비틀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단면 크기 조정을 위한 부등식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그랬지. 왜? 요 앞에 있는 식에 단면의 디멘전을 나타내는 것들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요 부등식을 만족하려면 결국 이런 값들을 수정을 해야 되잖아. 속빈 단면의 경우에는 이렇게 같이 속이 비어 있으니까 맞더해도 되지만 속이 차 있는 단면은 속이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틀림에 대해서는 속이 비어 있다고 가정하고 직접 전단에 대해서는 속이 꽉 차 있으니까 이렇게 맞더하고 맞더하는 것과 다르게 되죠. 그래서 이 속빈 단면의 경우 두 응력의 단순 합은 되게 보수적인 경향이 있으니까 제곱근의 합으로 제한한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잘 기억을 아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콘크리트의 스트럿 파괴 제한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내용들은 코드에는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코드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코드에 없었겠지 이게 아니라 그랬어.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콘크리트 스트롤 파괴 제한식이 있는데 다만 설계할 때 가번을 안 하기 때문에 그 가번도 안 하는 식 복잡하게 뭐하러 넣어요. 이런 여러 가지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외한 것 뿐이지 이 스트롤 파괴 제한에 대한 검토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절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최소 비틀림 철근, 최소 비틀림 철근에 대한 우리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 비틀림에 의한 전단 응력이 인당 강도를 넘지 않을 때의 비틀림 하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요게 최소 즉 뭐야? 비틀림에 의한 전단 응력이 콘크리트 인장 강도를 넘지 않을 때의 비틀림 하중 요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됐고 지난번에 여러분들은 요 식이 조금 달랐어요. 논문에서는 우리는 지금 이거를 SI 유닛으로 쓰고 미국은 인치 그리고 파운드의 단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순수 비틀림 상태에서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 시에 대한 비틀림 요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조 값보다 4분의 1보다 크게 되면 우리는 설계할 때 비틀림을 고려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4분의 1 하면 다행히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 하면 이렇게 12분의 1. TU는 요거보다 크게 되면 고려를 하고 비틀림을 요거보다 작게 되면 우리 설계에 비틀림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값이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PCP, ACP 이런 것들은 이 과정을 만들어 갔을 때 미국에서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유럽 코드 또 캐나다 코드를 갖다가 요 값을 썼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이 공식을 물론 외울 필요 없어요. 내가 줄 거야 필요하면. 그렇게 해서 요거에 4분의 1보다 즉 유도한 앞에 균열 모멘트의 4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작게 되면 비틀림이 위에서 정한 것보다 작으면 설계식 비틀림을 무시할 수 있고 그보다 크게 되면 여러분들은 비틀림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최소 비틀림에 대한 이런 부분, 그래서 이 최소 비틀림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쭉 유도가 되게 되고요. 그 과정은 이렇게 멋있게 나왔지만 어디라 그랬어?
비틀림 철근의 최적비가 1% 콘크리트 전체 최적의 1%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근사한 식처럼 보이지만 근사하지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고 별로 공학적이지 않은 건데 단지 뭐 전체 콘크리트 최적분의 폐압 스터럽 철근의 최적 더하기 전체 콘크리트 최적분의 종방향 비틀림 철근의 최적의 합이 1%, 즉 0.01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는 식에 이렇게 저렇게 유도하다 보면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 그지? 멋지고 근사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어. 또 하나 복잡했던 게 이 전단하고 비틀림이 복합한 작용인데요. 예전에는 이것 때문에 코드가 굉장히 복잡했고 요 비틀림과 전단에 대한 요 4분의 1 원 방정식이 어떻게 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이는 r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 비틀림 VC와 비틀림에 의한 TC와 전단력에 의한 VC가 2차 방정식으로 관계식을 가지니까 얼마나 복잡해졌어. 그래서 여기 4분의 1 관계식으로 나타낸다 그러는데 이제 이런 거 안 써. 이런 거 안 쓰고 VC 뭐야? 전단에 의해서 저항하는 콘크리트의 저항 능력은 TC 비틀림의 출현에 의해서 영향을 전혀 안 받아. 아니 넌 너대로 난 나대로. 그리고 TC 비틀림의 콘크리트도 나름 분명히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미안하지만 너는 언제나 0이야. 너는 저항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게. 라고 하는 관계식을 딱 세 코드에 못 박으면서 엄청 편해졌죠.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얘기했어요. 이건 뭐 앞으로도 더 좋은 기술이 발전되면 좀 개선의 여지가 있지, 그지? 내가 잘 모르면 영어로 간주하고 이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얘기했었잖아, 그지?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근데 워낙 콘크리트가 비틀림이나 이런 전단이나 이런 데의 인장 측면에서 저항하는 그 정도가 워낙 미미하다 보니까 이렇게 영어로 해도 괜찮다.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암묵적인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게 문제가 없지. 나중에는 왜 계산 편하려고 VC는 TC에 의해서 왜 영향을 안 받냐? 전단력이 작용하는데 비틀림이 작용하면 영향을 받겠지. 그리고 콘크리트인데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허당이라도 콘크리트인데 비틀림에 왜 저항하는 면이 없겠어. 그런데 그걸 영으로 간주하고 설계를 한다라는 게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다시 또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VC는 비틀림의 발생에 따른 조합 작용에 대해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또한 TC는 항상 영의 값을 취한다. 다시 말해서 비틀림에 대한 저항은 완전히 철근에만 의존한다고 가정함으로써 계산 등을 간략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스페이스 트러스 개념으로 볼 때 전단과 비틀림의 복합작용은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에 있어서 종방향 철근에도 관계하지만 주로 폐압 스트럽 설계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TC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또 무슨 얘기 했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비틀림 따로 이렇게 휨에 대한 모멘트 따로 이렇게 작용하는 경우가 없다 그랬잖아. 여기 등분포 하중이 작용해. 자중을 포함한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고 여기에 비틀림이 같이 작용하게 되면 아랫부분은 휨에 의해서 인장이 생기고 윗부분은 압축력이 생기는데 여기에 비틀림이 또 작용을 하게 되면 아래는 인장과 인장이 더해지고 위에는 휨에 의한 압축이 비틀림에 의한 인장이랑 더해지게 되지. 그러니까 위에 들어가는 비틀림의 인장 철근의 양은 사실 조금 감소할 수가 있겠지. 압축의 영향으로. 밑에 있는 인장은 휨에 의한 인장과 비틀림에 의한 인장이 더해지게 되는 일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설계를 할 때 네 귀퉁이에 있는 비틀림 철근 4개, 그 다음에 아래에 휨에 의한 인장 철근 2개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름표를 달고 하나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밑에는 걔를 더해서 큰 사이즈의 철근을 넣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단면을 보게 되면 위에 있는 애는 16mm짜리 철근 2개, 밑에는 29mm 철근 2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봤을 때 이게 비틀림 철근인지 그냥 휨 설계만 한 건지 사실은 그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비틀림에 쉽게 하려면 밑에 있는 것도 위에 있는 것처럼 16mm 해놓고
19mm, 19mm 두 개를 따로 넣으면 금방 알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따로 넣는 건 그건 바보 같은 짓이잖아. 그러니까 아래에는 좀 큰 사이즈의 철근을 두 개 넣고 위에는 작은 사이즈의 철근을 집어넣게 되고 그 자체로만 봤을 때는 그게 압축 철근, 시공을 위한 압축 철근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단면만 가지고 이거 비틀림 설계가 됐다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 순간으로는 보기 어렵죠. 그런데 스터럽이 폐압으로 들어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거의 비틀림 설계가 고려됐다라고 보면 됩니다.